대장동 항소 포기와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들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간을 뒤흔든 소식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사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 항소 포기의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에 이 전복까지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법무부의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일반 공무원인데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과거의 사례 정교조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 징계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란 집단은 특별한 집단인가요? 검찰이란 집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한다는 자체를 그냥 놔두면은 국가 기구가 온전하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검사장급에 대해서 평검사로 낮추는 조치를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사건건 자기 자신들의 검찰의 이해관계와 기득권과 특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면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구가 진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기구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 특권, 또 기득권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을 국가가 그걸 용인하고 용납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검찰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까? 예. 이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항소 포기 문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소 포기에 대한 사유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결이라든가 법사위에 나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합리적이고 추론적인 반박이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 집단에서 나오지 않고 노만석 대행도 퇴임하면서도 별다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만둔다 그러면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자신들이 뭐 눈치를 받거나 안 받건 간에 정무적인 판단이든 어떤 판단이든 간에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집단에서. 근데 그걸 갖고서 괜히 그걸 갖고서 아니 뭐 어디 용산이나 법무부에 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검찰이라는 검사 동일체라는 집단에서 자기들이 소외될까 봐 나중에 로펌 못 갈 거 같아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비겁하게 말이죠. 노만석 대행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자신들이 판단한 문제입니다. 필요했으면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자꾸만 정치적인 이유로 돌리고 비겁하게. 네. 그래서 이런 조치는 앞으로 향후 검사들이 이런 정치적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입각해서 불법해서 항명한다는 선례는 분명히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 정치 검사의 행태를 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범죄 수익이 한 7,200억 정도로 검사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걸 산정할 수 없다 네. 했기 때문에 한 400여 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항소를 해가지고 그 범죄 수익의 시시비비를 좀 가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다툴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검사장급을 어떤 의견 표시가 있었다고 해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게 지금 단순하게 겁만 주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마 실행에 옮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장급 한 18명 정도 그리고 이제 부장 검사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데 만약 그런 검사장들을 실질적으로 평검사로 강등을 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새로운 또 판문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마 이번에 새로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아마 신임 검찰총장이 대행하고 아마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좀 내부적으로 조금 안정을 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달려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어떤 뭐 검사들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태도들
특히 항명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살벌하고 너무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슨 얘기만 하면 바로 뭐 입틀막 하고 바로 뭐 어떤 뭐 항명으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좀 제대로 일이 좀 되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검사들의 어떤 파면 관련해서도 기존에 뭐 탄핵으로 처리되던 부분을 지금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뭐 판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들이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리 좀 특별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어떤 이해 대립적인 사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어떤 국민적 여론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끌어갈 게 아니라 적어도 나름대로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검사들이 어떤 여러 가지 항명으로 비춰졌던 그런 부분들도 보면 항소 포기가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검사장 전보 조치라는 게 단순히 좀 겁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냐, 실제로 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지난 13일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사면 거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김만배가 3년만 참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상황인데 먼저 김 전 의원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또는 항소한 내용을 철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에 성탄절 특사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나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보면 이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검찰 조작 수사였다. 완전 강압 수사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김만배 씨도 결국은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다음 달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성탄절 특사로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법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녹취록도 보면 최근에 어쨌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하고 또 남욱 변호사 사이에 네. 어쨌든 3년만 참으면 임기 중에 사면을 해준다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특히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면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지금 뭐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만약에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에게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아마 지금의 어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이런 예언적인 상황들이 맞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한 상황까지도 미리 나름대로 어떤 쇠기를 받기 위한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을 그 사면 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 녹취 시점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거를 예상했나요? 뭐 그렇죠. 하기 어렵죠. 예, 그 뭐 김건희 씨하고 해갖고 무슨 뭐 무당이라든가 무속이라도 점쟁이였나요, 김만배 씨가?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황당무계해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번 M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이 21%인가 나왔을 거예요.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1심에서 확정이 됐는데 2심하고 대법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조작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을 얼건넣으려고 하는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번 1심 법원에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유동규 8년, 김만배 8년. 네. 일반 형사범으로 해왔고요. 그 분명히 나왔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한다고요?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그 집권 제1야당의 대표하고는 한다는 게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여야 영수회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뭐 대화나 타협은 없다, 협치는 없다. 아니 대화나 타협하고 협치하면요 야당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럼 대통령 만나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자기네들의 의견도 관철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고 여태까지 항상 그랬어요 여야 영수회담은. 근데 스스로가 그걸 거부해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집권자도 아닌데 이러한 식의 어떤 야당의 행태들이 굉장히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방해예요. 국정 운영 방해당해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지금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핵 추진 잠수한 부분들을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티에서 확인했다고 대통령이 네.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히 큰 의미와 함의가 포함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그리고 핵 연료, 원자력 협정까지 개정해서 핵 연료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미국의 전통적인 그 동북아시아 정책, 포린 팔러시에 있어서 기존에 일본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본의 신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기존에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때도 보면은 이게 일본을 중심해서 갑을병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그 조인트 팩트시트라든가 MOU 과정을 통해서 이 국제 정치적으로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한국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국도 예의주시할 테고 일본은 큰일 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니까 조선업이라든가 제조업에서 워낙 부상하니까 예. 그 부분을 미국이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속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미국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 뒤로 밀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조인트 팩트시트 우리가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국민의힘은 보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국민의힘 정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 국민들도 인정받는 것이지 저렇게 틈만 나면 황당무계한 주장들만 한단 말이죠. 이 실수를 금하지 못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런 염려가 들어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예의해서 여야 영사회담 하자. 뭐 내일인가 이제 7박 8일로 또 이제 세일즈 외교 떠난다 그러는 대통령이 예. G20 때문에 하여튼 빨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자꾸만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치면은 상당히 위험한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뭐 이번에 이 민주당의 이 배임죄 개편에 관한 내용도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술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 있는데 뭐든지 다 예. 그렇게 거는 거예요. 배임죄 완화는 기업의 이익 측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정당에서 계속해서 완화하자고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영이나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진짜 공격적 경영이라든가 기업이 혁신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집단에서는 그걸 통해서 사실상 대기업이나 기업의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 판단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 그럼 너 배임죄야. 그러면은 뭐 직권남용도 그런 죄도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그러면 얘기해서 이건 빼고 뭐 대기업 오너들에게 너무 유리한 것 같다. 그럼 그 조항 빼고 하면서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연관져서 말이죠. 공공기관 단체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하면 배임죄에 걸립니다. 그렇게 좀 뭔가 혁신할 수 있고 공격적 경영할 수 있고 뭔가 진전된 혁신적인 경영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과거에 이건 규제잖아요, 완전히 하겠다는데 그걸 또 이제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국민의힘당이 그 못하게도 못합니다.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소리치는 거냐, 소리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동이다, 사실 왜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게 벌어진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5개의 재판이 연루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뭐 아마 저는 보면 이 형사상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호 수혜자는 대통령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거기에 관련된 우리 대장동 연루된 배임죄 수사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이게 상법상의 배임죄하고 형법상의 배임죄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상법상의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이게 경영계에 대해서 너무 어떤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과도하다. 어떤 배임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대체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에 사기죄를 넣어가지고 어떤 배임죄 같은 경우는 어떤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대신에 어떤 사기죄 처벌하게 되면 징벌적 배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형사상 배임죄 폐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를 들어 어떤 뭐 우리가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월적 지위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특정 어떤 단체에 그걸 몰아주게 되면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게 형사상 배임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일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그 부분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임죄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가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이제 단체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배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임죄가 형사상 배임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사상 배임죄 폐지보다도 그 형사상 배임죄가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체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예.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형사상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를 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선호가 좀 바뀌어 있다. 이런 말씀 예. 좀 드립니다. 배임죄를 폐지를 하더라도 일단은 대안 제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강버스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고 이후에 김민석 총리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원인도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특별 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또 요구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이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정쟁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국무총리가 나서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총리가 이걸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시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서울시장은 나가지 않겠다고 네. 여러 차례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해야 되고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곰곰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강버스는 오픈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공기도 한 6개월 정도는 앞당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운항할 때도 이 문제가 터져갖고 화장실이 뭐 역류한다. 예.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그 용역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냐 이런 여러 가지 연루 의혹들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됐어요.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잘 감안해서 원래 공기에 맞춰서 충분히 해서 그걸 오픈했으면 되는데 잠깐만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건 원래 한강버스는 출퇴근용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림픽대로가 밀리니까 거기서 한강버스 타고 빨리 간다라는 건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지하철 패스도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그건 거의 실패했어요 지금 교통수단으로서는. 근데 이제는 관광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관광용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 탔던 분들이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은 이거를 지금 사과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서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거 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다. 원래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걸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종묘권도 그랬고 실제로 그러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성 정치 그리고 시민 혈세를 쓰는 그런 낭비 재정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내년에 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라고 쏘아붙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통령도
뭐 이 인정하는 것처럼 약간 적극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보면 여러 가지 한강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좀 정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보니까 일단 한강 뭐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뭐 출퇴근용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나름대로 서울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도 아마 저러한 적극 행정이라든가 또는 정책 어떤 감사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한강버스가 시도를 하다 보니 아마 약간의 준비 부족이라든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2002년도에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쓰는 버스하고 전철의 환승 그게 있었는데 네. 그때도 그게 아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시스템이 조금 불량이 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것처럼 아마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떤 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가 나서도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굳이 뭐 종묘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한강버스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대권 로드맵에 따른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보면 본인이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는 전혀 없다 공언을 했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2030년에 대선 로드맵의 하나를 볼 때 아마 내년쯤에 서울시장 선거를 조금씩 아마 본인이 출마 가능성을 조금 타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그동안 대권에 도전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었거든요. 97년도나 2002년도에도 보면 이해창 전 국무총리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뭐 황교안 최근에 보면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국무총리를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시장을 해가지고는 또는 경기도지사 해가지고는 대권에 도전했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도 나름대로 2030년에 대권 로드맵을 본다면 국무총리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내년에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정치적 존재감을 어떤 뭐 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어떤 견제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이 라이벌로서의 어떤 존재감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뭐 여야의 공박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지점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충돌할 만한 지점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782조인가요? 728조 원. 728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컨셉은 뭐냐 하면은 확장 재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긴축 재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위기고 뭔가 하여튼 제대로 안 풀릴 때는 국가에서 그 예산을 풀어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만약에 좀 확장 재정 정책을 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 이러한 상황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건 확장 재정 정책을 피는 것이고 그리고 예. 복지를 더 강화하겠다는 R&D 예산을 또 엄청나게 R&D 예산도 완전히 깎아버렸는데 그것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시정연설 때 유례 없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퇴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들었겠지만 하여튼 예산 소위에서마저도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또 무슨 뭐 저 지역 화폐다 뭐 그런 것도 끌어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건강하게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자신들의 지역구에 또 예산을 또 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뭐라 그런가 쪽지 예산인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해서 제대로 좀 심의를 잘 해서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 개혁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대 구조 개혁, 금융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혹이다 지금이. 그리고 각 그 외국의 주요 투자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 성장률 내년 2% 이상, 어떤 경우는 2.2%까지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건 예산을 잘 편성하고 그 예산이
주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심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확장 재정의 역할, 또 복지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발의 사유들 어떻게 그래서 있을까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확장 재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보면 정부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예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장 재정이 빚내 가지고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728조 원 중에 100조 정도가 빚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내년에 100조 아니고 한 300조 정도 푸는 게 낫죠. 한 500조 정도를 푸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돈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소비 쿠폰으로 한 13조 정도를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나름대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약간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뭐 장사도 좀 되고 그 대신에 지금 생활 물가는 그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물가가 오르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년도에 한 100조 정도를 푸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지금 좀 제대로 된 어떤 예산 철학이 담겨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R&D 예산도 복구가 되긴 했지만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에도 기본 수당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소비성 예산, 이게 생산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염려가 된다. 아마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특활비 문제가 또 여야 간에 가장 좀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는 대통령실 부분이거든요. 특활비요. 예, 왜냐하면은 아마 민주당 야당일 때 예.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 여당이 되자마자 바로 부활시킨 게 또 특활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 이제 특활비가 부활이 됐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좀 보이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무회의에서 정도는 조금 밝히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상님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흥청망청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100조, 200조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과연 국민 경제를 살리거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두 분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